북한이 그제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엔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는데요. 정밀 분석해보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재용 기자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던 김정은의 앞에 놓인 지도를 확대해봤습니다. 고각의 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고 엔진 연소 종료 지점과 최고 상승고도, 특히 대기권 재진입 지점이 정확히 표기돼 있습니다. 탄착점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410km 떨어진 곳으로 예상해 실제 한미일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김정은 옆에 놓인 모니터에선 미사일의 실제 비행 시간을 30분 11초로 탐지해 탄두 측면의 궤도 추적 장비, 텔레메트리가 최종 순간까지 정상 작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약 2100km까지 올라간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수천도의 열과 충격, 진동을 견뎠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프리비컨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연습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지난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소위 야전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유엔 안보리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to do everything they can in terms of sanctions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and bring stability to the peninsula. 중국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Диалогу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рекратить ее запугивать и найти способы мирного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제재 논의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중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여러 변수로 인한 사드 배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새 정부와 추가 배치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우리 해군과 훈련 중인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달 말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무력 시위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항모 칼빈스노를 필두로 우리 해군의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양만추함이 그 옆을 따릅니다. 반대편에선 미 해군의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함이 호위하는 가운데 함상 공격 능력을 갖춘 슈퍼온의 전투기가 항모 갑판에서 연신 날아오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군의 연합해상훈련입니다. 이지스 레이더 체계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해상 초계 전력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연습도 실시 중입니다. 당초 이번 주까지 한반도에 머물 예정이었던 칼빈슨 전단이 훈련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도 한반도 철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개 이후에 한미 간의 훈련을 진행 중이고 훈련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운전에 들어간 주일 미군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함이 추가 정비를 위해 작전 투입 시기를 미룬 데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진 만큼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작전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화성 12호 발사 이후 더욱 심화되는 북한 ICBM 도발에 대비하여 다시 한번 항모 전단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정세 분석 설명회를 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의의를 갖는다며 필요한 시험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해킹을 벌였던 레저러스라는 조직이 이번 공격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전도겸 기자입니다. 3년 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상암살을 다룬 영화 개봉을 준비하던 소니픽처스는 배우와 직원 4만 7천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영화 개봉은 취소됐습니다. 당시 해킹은 레저러스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미국은 배후의 영화 상영을 막으려는 북한이 있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We cannot have a society in which can start imposing censorship here in the United States. 레저러스가 최근 전 세계 컴퓨터 20여만 대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제작한 증거를 국제 보안업체들이 잇따라 포착했습니다. 러시아 유명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워너크라이의 랜섬웨어 프로그램과 레저러스 해킹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컴퓨터 코드를 찾아냈고 구글 소속 정보보안 전문가도 워너크라이의 보안 우회 코드가 레저러스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레저러스 특유의 독특한 컴퓨터 코드, 이른바 사이버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자기만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던 악성 코드들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레저러스는 북한 관련설이 제기됐던 사건마다 실행을 맡았던 해킹 그룹이라 이번 공격도 북한이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들이 두 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장관급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재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통입니다. 현재 공석인 일자리 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산하의 일자리 기획단도 구성합니다. 일자리 위원은 30명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절반씩 구성하며 민간에선 노동계와 재계, 산업계, 학계 인사가 참여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 등의 여러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며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이끌게 됐습니다. 4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대통령 직속인 자문위는 최장 70일 동안 활동하면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국민참여기구를 100일 동안 운영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측근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을 내세우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당내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꼼꼼히 경청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공신그룹에서 이른바 백의종군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가리키는 이른바 삼철 가운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이라는 비판에 괴로웠다며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정권 교체는 이뤄졌고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며 대선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3철 중 나머지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하마평이 돌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도 인재가 넘친다며 공직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고 수행을 담당했던 김경수 의원도 청와대 입성 대신 국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측근 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달고 문 대통령의 탕평 인선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는 대통령 지시 나흘 만인 오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오늘 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 대신 다시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미애 대표를 만나 당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홍영표 후보 50표, 우원식 후보 61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야 협상력과 포용력을 내세운 삼선 우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당의 공통된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협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야당의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100일 민생 상황실을 만들어 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수석부 대표에 재선 박홍근 의원이 임명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포진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갈등설이 나왔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청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장미꽃을 건네고 포옹을 하면서 갈등설도 적극 진화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속 좁은 논일이 돼버려가지고 16대부터 이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이쁜 누이 이렇게 제가 부르면서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요.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 새 원내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친박계 의원들과 이른바 복당파까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이 되자며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극단적 좌파 편중 인사,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론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에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명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진검 승부를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정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이 따돌아온 복당파와 징계가 해제된 친박계 의원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별도 모임에서 당의 근본적 쇄신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복당과 징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 되며 분열시키는 자에 대해선 단호한 행동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구보수주의 정권 잔재들이 당을 틀어주고 있는 한 국민은 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다며 계파를 초월한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쯤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당내에서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국민의당도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고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결론을 내고 다음 달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광주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4선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정한 연정을 제안해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 조건은 당대당 협약을 통해서라며 여권발 개별 접촉서를 경계했습니다. 개별 의원을 접촉해서 장관직을 제의하는 것은 사이비 연정이고
우리 국민의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정치적 여건이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초선 이용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마친 바른정당은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간다.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다음 달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책별 연대는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지은 지 30년 넘은 석탄 발전소 10기 가운데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을 뺀 충남, 강원, 경남 지역 8기가 대상인데요. 당장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됩니다. 국내 미세먼지 요인부터 줄인다는 의미가 크지만 효과로 이어질지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아닌지 논란도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곳을 다음 한 달 동안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을 멈춥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데 실제 효과는 1에서 2%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범부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래된 석탄 발전소 10기를 5년 안에 모두 폐쇄하고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탈석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감안해야 합니다. 석탄을 대신해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 내년부터 연간 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설이 진행 중인 신규 석탄 발전소 9기를 포기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 등 2조 원이 넘는 손실과 이에 따른 소송도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저렴한 석탄 화력 대신 LNG나 태양,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 생산 원가가 상승해 2030년쯤엔 전기 요금이 평균 25%,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별, 발전소별 영향력을 자세히 분석해서 탄력적인 운영과 단계적인 감축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는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도심 진입 차량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한양 도성 안에선 노후 경유차는 물론 일반 승용차 통행도 최대한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앞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한양 도성인 4대문 안의 하루 교통량은 1제곱킬로미터당 7만 7천여 대. 교통 지옥이라고 하는 뉴욕의 맨해튼보다 45%나 더 많습니다. It's quite busy, but not like Seoul. Seoul is just so much bigger. It's massive. 도로를 메운 차들로 미세먼지까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극약 처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안쪽에는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승용차는 순번을 정해 운행하는 부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 7월 중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4대문 안의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할 계획입니다. 도심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지친 시민들은 환영하지만 차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항상 복잡하고 답답하고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화물차나 택시, 택배 차량 등 영업용 운전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수송 자체가 없는 거고 치명적으로 나는 굉장히 타격이지. 서울시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반발이 예상되는 운수업계와
도심 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양원입니다. 네, 이런 미세먼지 예보, 평소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보셔야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미세먼지로 폐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비만 자체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뱃속 지방이 폐를 누르기 때문에 평소 일반인에 비해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까지 나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내 남성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활량 지수가 10%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이 호흡기 세포를 공격해서 폐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비만 자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한 중국에서 임신부 1,400여 명을 14년간 관찰해봤습니다. 임신 전 정상 체형이었던 임신부가 미세먼지에 심한 지역에 거주하다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기가 2돌 전에 비만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 때보다 50%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임신부의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 태어난 아기가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 남성이나 임신부들은 외출할 때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하고 나쁨인 날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휴가를 갈 때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관광복지에 사용될 정부 예산은 약 500억 원입니다. 이른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근로자가 휴가 때 국내 여행을 하면 일정 비용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돼서 반응이 좋으면 좀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500억 원의 예산대로라면 약 50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전체 가구 수를 약 2천만 가구로 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2.5% 정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이미 시행된 바 있지만 1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부담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갈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건이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군이나 관공서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근로자들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쉼표 있는 삶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센 기업 중심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방법을 모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 시험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문제 출제부터 선발위원까지 모두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년 전 채용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정규직 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의 은사인 모 대학 교수 B씨가 출제해 미리 건네줬고 B 교수의 지인인 다른 교수들을 학교 채용위원회에 앉혀 시험을 출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사장은 이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의 성적이 너무 높게 나오자 다른 응시자의 성적까지 조작했습니다. A의 채점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도 같이 2점 내지 3점 차이 편차가 되게끔 조작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문제지엔
풀이 과정이 빼곡한 다른 수험생의 것과 달리 답만 덜렁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교사와 교수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학재단 소속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과 관련이 있다는 대선 테마주가 등장해 증권가가 들썩이죠.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주로 재미를 보는 건 일부 작전 세력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대선 테마주를 총정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우후죽순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들이 연관성을 부인해도 각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써놓고 관련주, 테마주라는 기업들이 거론됩니다. 특정 후보의 관련주 흐름이 인상적이다. 큰 돈이 오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 역시 빼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다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알려졌던 종목들은 최고점보다 75%나 떨어졌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들 역시 5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피해를 떠안은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224개 종목 투자자의 97%가 개인 투자자였는데 83%에 달하는 186개 종목에서 손실을 받고 계좌당 평균 61만 7천 원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고요. 사실은 어디 가족들한테도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이번엔 남북 경제협력, 4차 산업혁명 등 이른바 정책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와 관련됐다는 주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보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금융당국은 7월까지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 테마주를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자체도 해킹될 위험이 있는 데다가 아직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국내 한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단위당 214만 원으로 이달 들어 30%, 올해 들어선 75%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를 승인한 데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 곳, 거래 규모만 수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속속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5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지만 투자자 보호수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이 올해 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지만 빚을 내 투자했거나 목돈이 묶인 고객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해서 수수료 이제 이익 발생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세 예측이 가능한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작용해서 가격이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도 또 갑작스러운 어떤 유출이나 사고에 의해서 또 내려갈 수 있는데 가격 변동성에 다 노출이 돼 있다, 심하게 노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이 각종 범죄나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포함된 비트코인 규제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 등의 여러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며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이끌게 됐습니다. 4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대통령 직속인 자문위는 최장 70일 동안 활동하면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국민참여기구를 100일 동안 운영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측근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을 내세우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당내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꼼꼼히 경청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공신그룹에서 이른바 백의종군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가리키는 이른바 삼철 가운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이라는 비판에 괴로웠다며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정권 교체는 이뤄졌고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며 대선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삼철 중 나머지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하마평이 돌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도 인재가 넘친다며 공직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고 수행을 담당했던 김경수 의원도 청와대 입성 대신 국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측근 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달고 문 대통령의 탕평 인선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는 대통령 지시 나흘 만인 오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북한이 그제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엔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는데요. 정밀 분석해보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재용 기자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던 김정은의 앞에 놓인 지도를 확대해봤습니다. 고각의 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고 엔진 연소 종료 지점과 최고 상승고도, 특히 대기권 재진입 지점이 정확히 표기돼 있습니다. 탄착점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410km 떨어진 곳으로 예상해 실제 한미일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김정은 옆에 놓인 모니터에선 미사일의 실제 비행 시간을 30분 11초로 탐지해 탄두 측면의 궤도 추적 장비, 텔레메트리가 최종 순간까지 정상 작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약 2100km까지 올라간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수천도의 열과 충격, 진동을 견뎠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프리비컨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연습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지난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그 소위 야전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은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유엔 안보리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to do everything they can in terms of sanctions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and bring stability to the peninsula. 중국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화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해킹을 벌였던 레저러스라는 조직이 이번 공격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전도겸 기자입니다. 3년 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상암살을 다룬 영화 개봉을 준비하던 소니 픽처스는 배우와 직원 4만 7천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영화 개봉은 취소됐습니다. 당시 해킹은 레저러스의 소행어로 드러났고 미국은 배후에 영화 상영을 막으려는 북한이 있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We cannot have a society in which can start imposing censorship here in the United States. 레저러스가 최근 전 세계 컴퓨터 20여만 대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제작한 증거를 국제 보안업체들이 잇따라 포착했습니다. 러시아 유명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워너크라이의 랜섬웨어 프로그램과 레저러스 해킹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컴퓨터 코드를 찾아냈고 구글 소속 정보보안 전문가도 워너크라이의 보안 우회 코드가 레저러스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레저러스 특유의 독특한 컴퓨터 코드, 이른바 사이버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자기만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던 악성 코드들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레저러스는 북한 관련설이 제기됐던 사건마다 실행을 맡았던 해킹 그룹이라 이번 공격도 북한이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들이 두 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장관급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재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통입니다. 현재 공석인 일자리 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산하의 일자리 기획단도 구성합니다. 일자리 위원은 30명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절반씩 구성하며 민간에선 노동계와 재계, 산업계, 학계 인사가 참여한 재수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오늘 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 대신 다시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미애 대표를 만나 당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홍영표 후보 50표, 우원식 후보 61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야 협상력과 포용력을 내세운 삼선 우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당의 공통된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협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야당의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100일 민생 상황실을 만들어 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수석부 대표에 재선 박홍근 의원이 임명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포진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갈등설이 나왔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청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장미꽃을 건네고 포옹을 하면서 갈등설도 적극 진화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속 좁은 논의이 돼버려가지고 16대부터 이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이쁜 누이 이렇게 제가 부르면서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요.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 새 원내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친박계 의원들과 이른바 복당파까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이 되자며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극단적 좌파 편중 인사,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론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에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명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진검승부를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정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이 따돌아온 복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диалогу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рекратить ее запугивать и найти способы мирного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제재 논의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중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여러 변수로 인한 사드 배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새 정부와 추가 배치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우리 해군과 훈련 중인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달 말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무력 시위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항모 칼빈스노를 필두로 우리 해군의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양만추함이 그 옆을 따릅니다. 반대편에선 미 해군의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함이 호위하는 가운데 함상 공격 능력을 갖춘 슈퍼온의 전투기가 항모 갑판에서 연신 날아오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군의 연합 해상훈련입니다. 이지스 레이더 체계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해상 초계 전력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연습도 실시 중입니다. 당초 이번 주까지 한반도에 머물 예정이었던 칼빈슨 전단이 훈련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도 한반도 철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개 이후에 한미 간의 훈련을 진행 중이고 훈련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운전에 들어간 주일 미군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함이 추가 정비를 위해 작전 투입 시기를 미룬 데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진 만큼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작전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화성 12호 발사 이후 더욱 심화되는 북한 ICBM 도발에 대비하여 다시 한번 항모 전단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정세 분석 설명회를 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의의를 갖는다며 필요한 시험